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 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 속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영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전 여부에 열쇠를 진 이스라엘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15일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미국과 서방이 이스라엘이 이르면 15일 대응할 것으로 15일이면 현지 시간 15일이라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네요. 네. 예,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속보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많이 좀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해지니까 예. 주식 시장도 안 좋고 뭐 환율 오르고 뭐 금값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그 영토에 대한 폭격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이 끼칠지 경제 시장에 그 얘기 좀 짚어보죠. 일단은 유가가 제일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전면전으로 번진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뭐 5차 중동 정쟁 얘기도 나오기 있기 때문에 사실 중동이 정세적으로 불안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전쟁도 확전이 되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유가가 뭐 130 배럴당 13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란 자체가 산유국이고 네.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 막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로 오는 원유, 천연가스 이 못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네. 그럼 지금 얼마죠? 지금 90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상승률이 굉장히 큰 거고요. 이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이유는 사실 원유 생산의 2위국이기도 하고 보유국의 그러니까 매장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또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유가 상승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유가 상승을 특히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더 우려하는 이유는 사실은 민감도가 클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첫 번째는 제조 원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아, 원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원유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가가 상승해서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역 수지가 악화됩니다. 당장 우리가 원유를 수입할 때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안 좋으면 가뜩이나 반도체 수출 최근에 호조였는데 그것도 꺾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계속 강조하지만 경제나 투자에서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이렇게 불확실하면 예를 들어서 투자도 좀 주저하게 되고 소비도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업의 바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전 우려는 뭐냐면 이제 국내 물가인데요. 유가가 오르면 사실은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도 쉽지 않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건 어때요? 주식시장은요. 당장 앞서 문자 메시지 보니까 지금 개장 한 24분 남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렇습니다. 뭐 주식시장은 당장 굉장히 민감하게 또 이런 정세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기대감도 커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중동에서 문제가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진 거니까 투자자들이 좀 우려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이 불가피하다. 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이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두 가지에 해당되면 영향이 커요.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 근데 제가 아침에 이런 뉴스는 사실 예상치 못한 일, 예상치 못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오늘 내일 단기적으로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계속 갈 거냐 아니냐라는 거는 전쟁의 확전 여부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내일이 중요한 날이겠군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벌써 많이 빠졌다면서요? 확실히 비트코인 같은 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일 민감해. 그러니까 일단 장이 계속 열리고 맞아.
계속 시장이라는 게 없어 이거. 네, 계속 거래가 되니까 사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불확실성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거래에 반영되는 경향이 크고요. 예. 최근에 하락폭이 좀 컸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어지면서 하락폭이 컸다가 최근 다시 좀 회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클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쟁과 이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 나눴다면 이번에는 또 정치와 경제에 관련된 거, 총선과 경제에 관련된 거를 좀 짚어보죠. 총선이 야당의 압승, 여당의 이제 참패로 끝나면서 결국 여당이 최근에 이 공약으로 추진했던 것들, 정부 정책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이게 좀 못 막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일단 금투세 폐지.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제 기억에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요 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안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백지화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예상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예. 금투세라는 게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겼을 때 내년 1월부터 20%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게 이미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여당과 정부에서 일종의 공약을 한 건데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님 조세 법률주의지 않습니까? 네. 조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 없이 이런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사실은 일종의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부자 감세라든가 아니면 일방적인 감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은 금투세 폐지 백지화 전망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 반응은 어때요? 투자자들 말은 좀 다를까요? 그렇죠.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고액 투자자들 그리고 돈을 많이 분들은 세금 내야 돼 그래서 우려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400만 1,500만 명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5천만 원 이상 내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크진 않군요. 또 한 가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근데 미국 주식 사면 세금을 20% 이상 내야 됩니다. 근데 왜 많이 살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 내도 오르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라든지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면 세금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제 관련된 속보가 하나 더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죠. 방금 전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이거를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 이 얘기는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오를 수도 있으니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한다. 이 얘기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요하긴 한데요. 저희가 계속 고려할 게 최근에도 뭐냐면 세수 결손이 커지잖아요. 그런 측면은 있죠. 예, 그래서 거의 56조 원.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돈이 없어서 한국은행에서 32조 원을 빌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건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2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거고 유류세 인하, 기름값에 붙는 세금 깎아준다는 거고 유가 연동 보조금, 보조금 더 주겠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광수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아마 그 부분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지금 기름값이 오르면은 물가를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2달 정도 더 끌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별적 지원이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시장의 그 작용인데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감소할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과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보죠. 이 밸류 프로그램. 이거 우리가 한 2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총선 끝나고 나니까 한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파랗게 먹든 밸류업 수혜주. 이 얘기는 밸류업 수혜주가 다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밸류업 수혜주라고 저희가 거론되고 주가가 많이 상승한 대표적으로 금융 주식들이 최근에 하락폭이 좀 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밸류업 프로그램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었고 실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나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야당이 총선을 압승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밸류업 기업 이 밸류업 프로그램 여기에 잘 따르는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이제 백지화 되는 건가요?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꾸준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야당에서도 크게 뭐 반대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 누군가 배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수가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이광수 대표의 예상이었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궤도가 아마 진행될 거로 보이고요. 네. 자, 또 다른 거 하나 보죠. 이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 허용 문제. 이건 미국에서 허용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야당이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러면은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으니까 이거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뿐만 아니라 발행 상장까지도 허용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대신 정부에서 좀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이런 어떤 ETF나 거래하는 인프라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할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가 완비된 다음에 사실 이런 법 등이나 규정이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인프라라는 거는 결국 제도권 내에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끌어들여서 뭐 투자자 보호 장치라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에서 그 가상화폐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금융투자 상품들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상품이 포함될 텐데 그런 거래 안정성이나 쉽게 말해서 저도 이제 증권사 다녔지만 증권사에서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까지 잘 검토가 돼야겠죠. 그러면 정부도 이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투자자 보호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먼저 완비가 돼야 된다. 그게 선행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해외 벤치마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가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해외에서 먼저 하는 거 잘 보고 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먼저 하는 거 보자고요. 홍콩이 오늘이에요.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아시아 최초고 심지어 이더리움은 세계 최초라는. 그렇습니다. 홍콩 하는 거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홍콩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전통적으로 최근에 중국 홍콩 항생지수라고 최근에 이제 중국 지수의 위축 때문에 시장이 조금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인데 이런 어떤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홍콩에서 미리 도입하면 이걸 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크에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홍콩에 파견해서 좀 어떻게 시스템 마련하는가 잘 보고요. 뭐 가까우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금융시장에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아시아 금융시장을 좀 선도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좀 중국화돼가면서 아무래도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일부의 관측도 있지만 그래도 홍콩은 홍콩이니까. 그럼요. 홍콩이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는 좀 따라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금융사들의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긴 글로벌 금융사들의 아시아 헤드쿼터는 대부분 다 홍콩이잖아요. 대부분 있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든가 어떤 시스템,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홍콩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ETF나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저희가 잘 벤치마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되면서 아시아 금융 헤드로서의 홍콩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 그거를 우리나라가 싹 채우면 되겠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의도를 홍콩처럼 만들자. 그럼 라는 얘기들이 있었으나 그거보다는 지금 왠지 좀 싱가포르 쪽으로 옮겨가는 느낌도 들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여의도 또는 뭐 여의도가
홍콩처럼 된다고 하면 야 한국 경제는 어마어마한 저 활력소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금융기관들 한국으로 오고 예. 또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또 들어오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보는 많아요. 저 여의도도 있고 송도도 있고 부산도 있곤 한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예. 부동산 정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의 총선에서 참패했으니까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대부분 입법 사항이니 이것이 추진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요것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게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라는 정부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폐지하려면 부동산 공시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야당이 선거에 이기면서 통과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야당이 이거 반대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왜 이걸 반대하냐면 일종의 부자 감세와 그렇게 세금 각종 세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도 보면 이 공시가의 현실화는 여당과 야당이 어떤 동일한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견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통과가. 그러면은 야당이 예전은 쉽게 아주 단순화서 시켜 얘기하면 세금을 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세제를 좀 완화하는 측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했으니까 다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을 좀 올리는 쪽 일종의 증세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을 수도 있다? 그 증세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특히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건 과거에도 보면 여야가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현실화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증세에 있지 않고 공정성에 있었다는 거죠. 공정성?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현실 가격보다도 훨씬 낮게 세금을 내니까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동일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사회적 컨센서스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틀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세금의 증세라는 것보다 어떤 세금의 공정성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현실화 요 비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세의 폭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긴 하죠. 소비자들 느끼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나라 보유세를 내는 가구가 4%가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공정성에 더 집중한다면 야당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요거 사실은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그다음에 또 서울의 몇 군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하게 해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국토부도 그렇게 추진할 방침이다. 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게 하겠다. 결국 이제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용적률 올려주고 요 얘기거든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이 안 되게 될까요? 요건 상대적으로 논란이 좀 적어 보여요. 왜요? 지금 첨예하게 그 대립하는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 그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법 개정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여야가 좀 첨예하게 논쟁 중이지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노후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노후 주택이 많기 때문에 복리 차원에서 여야가 일종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고요. 최근에도 보면 일기 신도시에 일기 신도시의 후보자로 나온 여당 후보들이 오히려 이번 야당 후보들 야당 후보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맞아. 제 기억에도 분당 을에서 이번에 낙선한 김병욱 현 의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이거 내가 더 잘 추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렇죠. 일개신도시법을 더 적극적으로 통과시켰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충돌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긴 이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도
이거 신도시 경기도 쪽에 신도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속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한번 찾아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별로 이거는 이견이 없을 거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정부나 여당에서 추진한 규제 완화 방향, 예.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를 보면 좀 일방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좀 속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고려가 되고 예. 어떤 게 더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더 빠르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 이거 좀 보죠. 한국은행이 저 금리 동결했습니다. 10회 연속이라고 하던데 이건 왜 이렇게 동결한 거예요? 인하 좀 해주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이상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가 좀 더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예, 때문이잖아요. 근데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죠. 그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아직까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인하 안 했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인상 안 한 게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발표를 하면서 네. 일단 물가의 변동, 특히 인하의 기준은 국내 물가가 될 것다. 그래서 국내 물가에 따라서 네. 금리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올린 게 어디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예, 여기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혼출경제 이광수 대표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